네, 학생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쉬었나요? 네, 사실 매주마다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토론이나 협력을 진행한다는 것이 저에게도 힘들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한 주를 쉬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동안 그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좀 더 사회학적인 이제 그 얘기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주제가 집단 지성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낯선 그런 그 개념일 수도 있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집단 지성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 이제 어쩌면은 앞으로 가장 친숙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이제 그 집단 지성이라고 할 때 집단과 지성 이것이 양립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호 모순적인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과연 집단이 지성적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집단이 지성적이라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세기나 20세기를 통틀어서 집단이 지성적일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관점이 지배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이론적인 예를 들면 첫째는 1895년에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규스타브 르봉이 군중심리라는 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군중심리의 핵심적인 내용은 개인으로 있을 때 어떤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간에 군중의 일단 일부가 되면 거의 자동 로봇 수준으로 지적 능력이 저하된다. 뭐 농담 삼아서 얘기하자면은 IQ로 계산한다면은 IQ가 150인 사람도 군중의 일부가 되면 IQ가 100 이하로 떨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르봉은 사람들이 길거리의 군중 혹은 스타디움의 군중 이런 군중의 일부가 되는 순간 이 사람은 이제 독립적인 합리적인 사고를 독립적으로 하기보다는 누군가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매우 수동적인 군중의 일부가 되고 만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르봉의 군중심리의 입장에 선다면 집단은 결코 지성적일 수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빙 제니스는 집단 지성과 거의 반대되는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집단 사고라고 불리는데 여러분들이 꼭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집단 지성, 집단 사고. 여기서 사고는 think입니다. think. 그래서 우리말로 집단 사고라고 번역을 하는데 영어로는 group think입니다. 집단 지성은 collective intelligence. 집단 사고는 group think. 기억해 두세요. 예, 집단 사고라는 그런 심리학적인 개념을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은 사람들이 한 그룹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심리적인 압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의 다수가 믿고 주장하는 바를 따라가게 된다. 그것을 채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갈등이 발생하지 않은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철저하게 합리적인 그런 어떤 사고를 하지 못하고 논리적인 전개를 하다가 중간에서 중단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룹에서 어떤 의사가 결정되고 혹은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 때는 항상 최선, 옵티멀한 최상의 것이 나오지 못하고 그보다 질이 떨어지는,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집단 사고라고 표현을 했는데, 솔로몬 애쉬라는 하버드 심리학자는 그것을 동조 실험, conformity, 어떤 다수에 쫓아가는 것, 따라가는 것을 동조 현상이라고 부르죠. 그런 동조 현상을 증명하는 실험을 한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솔로몬 애쉬는 그 동조 실험을 통해서 어빙 제니스가 얘기했던 그런 집단 사고가 발생하는 이론적인 근거를 찾아냈습니다. 사람들은 놀랍도록 자신의 생각을 바꾸진 않지만, 그러나 다수가 가는 혹은 생각하는 방식으로, 방향으로 이렇게 따라가게 된다. 또 그런 심리적인 압박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애쉬는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르봉이나 제니스나 애쉬의 발견 세 가지만 언급했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관점, 즉 집단이 지성적이기보다는 집단이 지성적이지 못하다. 개인으로 있을 때보다 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결정을 하게 된다 하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배적이었다는 얘기지 오직 부정적인 관점만 있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20세기 초에는 집단의 지적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이 등장을 했고, 비록 주변에 머무르긴 했지만은 일종의 전통과 그 다음에 그런 흐름, 맥락을 유지하다가 21세기 혹은 20세기 말에 와서 이제 그의 긍정적인 관점이 크게 부활을 하게 됐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20세기 초에 등장한 집단 지성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으로 대표적인 저술은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상호부조론의 부제가 진화의 요소입니다. 크로포트킨은 찰스 다윈의 그런 이론을 따라서 인간 집단이나 혹은 자연에 있는 동식물의 집단들은 진화를 오직 종의 경쟁만을 통해서 진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끼리의 경쟁을 보면 그 종 내의 협력이 진화에서 살아남는, 즉 진화를 구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크로포트킨은 그 책에서, 자신의 책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914년에 발간된 책인데 여기에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인상적인 것들이 꿀벌이나 혹은 개미는 개별 꿀벌이나 개미가 지적 능력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꿀벌이나 개미는 집단적으로 사람의 거의 못지않은 그런 능력을 구사를 해서 꿀벌들은 꿀벌의 소스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고, 또 개미들은 위대한 개미집을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로포트킨의 책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정신은 국가가 특별하게 개입하지 않더라도, 거대한 국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개인들끼리 혹은 종족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그 집단이 그 자연에 잘 적응하고 그다음에 생존을 구현해 나갈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일종의 아나키즘적인 사고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20세기 초에 등장한 그 긍정적 관점들은 대중매체가 발달하면서, 대중매체에서는 대중이 있고, 수동적인 대중이 있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엘리트가 있다고 그랬죠. 그 엘리트와 대중이라는 그런 이중구조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이런 긍정적인 관점들은 주변화되었다가 이제
그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1990년대 말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다시 이제 그 부활하게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관점은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위키피디아, 리눅스 등 나중에 보겠지만 이런 인터넷 업체들에서 실천이 앞서가고 이제 이론은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이론이 앞서가고 실천이 뒤따라오는 게 아니라 실천이 먼저 가고 이론이 그것을 백업해주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최근에 보면은 진화 생물학이나 발달 심리학이나 혹은 사회학이나 혹은 경영학에서 이러한 집단지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집단지성이 20세기 말 혹은 21세기 들어와서 갑자기 집단지성에 이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다면 예컨대 IEM이라는 아이오와 일렉트로닉 마켓이라는 그 아이오와 대학이 1988년에 만들어낸 사이트인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종의 이제 투표를 하는 겁니다. 인기 투표를 하는 건데 인기 투표를 하고 그것을 기술적으로 컬렉션 모아서 대통령 후보나 혹은 의원, 주의원 혹은 상원의원에 누가 당선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을 하는 그런 이제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서 무슨 무작위 샘플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예측하는 갤럽과 같은 조사기관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그냥 자기의 선호를 밝힘으로써 그것을 모아서 대통령에 누가 당선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예측하는 그런 이제 사이트인데 그 사이트가 실제로 결과를 보면은 갤럽과 같은 조사기관들의 예측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당선자 예측을 해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수업 시간에 반복돼서 언급되고 있지만 리눅스가 마이크로소프트 이상의 훌륭한 그런 OS로 성장했다. 리눅스에도 수많은 프로그래머들, 기술자들이 참여를 해서 리눅스를 발전시켜 왔죠. 집단지성의 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의 최대 서점인 바언스 앤 노블이 있는데 그 바언스 앤 노블을 물리친 서점이 등장했죠. 1995년에 아마존닷컴이 서비스를 시작하고 지금은 미국에서 혹은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서점이 인터넷 서점이 아마존닷컴이죠. 아마존닷컴이 또 이 집단지성에 기반해서 운영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드라마틱한 그 사례 중에 하나는 야후와 구글이죠. 야후가 처음에 분류 방식으로 검색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는데 후발주자로 등장한 1998년에 등장한 구글이 야후의 아성을 깨부시고 이제 전 세계의 검색 시장의 강자로 등장을 했다. 이 구글이 어떻게 작동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사례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위키피디아, 여러분들이 익숙한 위키피디아인데 여러 학자들이 백과사전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대형 백과사전 인사이클로피디아 브리타니카하고 위키피디아의 정확성을 두고서 조사를 했었는데 위키피디아가 브리타니카보다도 더 우수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둘 사이의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정도로 위키피디아가 우수하다는 것은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위키피디아의 출현 2001년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인터넷과 더불어 등장하면서 집단지성이 주목을 받게 됐다.